우리가 지금 맞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이게 공급량이 영국 전체 400만 개인가 요번에 들어오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당 2번씩 맞아야 돼. 그래서 200만 명한테 그 샷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50세 이상 그리고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 우선이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맞으려면 한 내년 한 여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차례까지 아니, 오려면. 그 기사 보니까 18세 이상 맞으려고 하면 스프링에서 음, 썸머 뭐 얘기하던데 음, 그게 또 이제 음, 언제쯤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18세 이상 어, 그냥 일반 음, 사람들한테 이제 맞으려고 그치. 하는 그게. 어. 어쨌든 저기 어디고 어디고 화이사가 그 화이자. 회사 이름 화이자 거기서 내년 말까지 한 전 세계에 한 몇억 개 6억 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공급한다 그랬거든. 아마 그때쯤 되면 좀 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완전 회복되는 것까지는 내년 말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영국에서 좀 자유롭게 다니는 거는 내년 우리 이스터 브레이크 한 4월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 다들 고생이 많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래 있을 거니까 그래도 영국의 어떤 낭만을 좀 누릴 수 있겠지. 근데 석사 친구들은 진짜 고생만 하고 가게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대체 우리 시작할까? 예. 제가 그냥 화면 공유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하면 된다. 보이시나요? 잘 보여. 잘 보이네. 네. 다들 전공이 다르셔가지고 조금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도 교수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파랑 중에 이제 선박 조종 운동에 관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목차는 저번에 하셨던 이제 했던 지병이 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선박 관련한 연구를 보면 뭐 저희 IMO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선박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조 단계에서 이제 선박의 운동이나 조종을 평가할 때 그냥 캄워터 그러니까 평수 구역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갖고 뭐 저항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조종 성능을 평가한다거나 할 때 실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물리적인 수조 탱크를 요하기 때문에 뭐 너무 다양한 이런 실험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이제 CFD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실험으로 했던 거를 점점 CFD로 하고 있는 추세고 그걸 검증하고 나서 이제 실험으로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CFD로 이제 조금 하면서 믿어달라라고 하는 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17년에 이런 국제 수조 회의에서 원래 있었던 이런 위원회 말고도 화면이 혹시 지금 이 밑에 줄 치어진 거 보이시나요? 보여. 네, 보여, 예, 보여. 그 파랑 중에 조종 성능까지 이런 좀 테크니컬한 부서를 만들어서까지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10만 2019가 열렸는데 전 세계에서 선박 운동 조종 관련한 어떤 기관들 이번에는 한국 크리소에서 열렸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각자 수조를 다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어, 실험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좀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CFD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벤치마킹하는 자료가 이런 10만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CFD 실험을 한 것이 이 실제 이렇게 수조에서 실험한 값과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좀 이 값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TC 회의에서도 이제 파랑 중에 이제 선박의 운동 조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또 이게 내년에 2020년 이번에 열렸던 곳에서도 파랑 중에 이제 선박 조종에 관한 실험을 한 히로시마 대학이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저도 이걸 지금 타겟으로 지금 먼저 검증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IMO에서 이렇게 말하는 선박 조종 운동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실제 실선을 바탕으로 그냥 시트라이어라는 방법. 근데 시트라이어라는 방법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매번 할 때마다 바람의 속도가 다르고 또는 파도의 높이가 다르고 이런 파랑 조건, 외부 환경 조건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 그 환경에서 딱 한 케이스만 알 수 있을 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확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저희가 수조 실험에서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또 그 시운전 시험처럼 그냥 선박을 바다 위에 띄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항주하는 프리모델 테스트가 있고 이것도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수조에서 그 카모터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국제 규격에 맞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것 또한 그 조건에서 한번 행하고 궤적이 어떻게 된다 그 정도만 알 수 있고 이제 실험이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탈을 35도 돌렸을 때 터닝 서클이 어떻게 된다 그 값만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 IMO에서 요구하는 거는 터닝 서클의 크기가 얼마 이하가 되어라 뭐 지그재그 했었을 때 각도 오버슛 앵글이 얼마 이하가 되어라 이 정도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간단한 실험들도 뭐 저희 뭐 조선소에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캡티브 모델 테스트라 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속 모형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가 다음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특정 환경 조건들을 결정을 해서 어떤 선박 조종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어떤 절차를 하기 위해 이런 캡티브 모델 테스트를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CFD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선박 조종 운동을 평가도 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운동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뭐 프리 모델 테스트는 이런 모형선이 자유롭게 조금 저희가 시운전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구속 모형 시험 캡티브라는 뜻이 좀 이렇게 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캡티브 모델 테스트는 이 모형선에 이렇게 지금 어떤 이 장비가 이렇게 이 선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캡티브 모델 테스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수식을 설명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캡티브 모델 테스트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캡티브 모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1970년대인가 80년대에 MMG 그룹이라는 어떤 조종 관련 어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유명한 이런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선박의 조종을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대표적인 방정식이 보이는 바와 같은 이런 처음에는 강태 육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왜 그건 알려져 있었으니까 거기서 선박은 3자유도면 충분하다 해서 직선 운동 그리고 이게 직진 운동 그리고 이 횡방향 운동 그리고 이제 Z축인 요잉 운동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들고 필요한 개수들을 이렇게 막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개수들을 결정을 해야만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 개수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선소나 어떤 연구단체에서 행했던 캡티브 모델 테스트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석사 때 이제 캡티브 모델 테스트를 저도 CFD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매트랩으로 그거를 구현을 한 건데 결국에 이 핵심은 과연 이 선박에 맞는 개수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X 관련된 개수가 뭐 4개, 뭐 Y 관련된 개수가 한 10개, N 관련된 개수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조합이 되어 가지고 조종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조종운동 방정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제가 입력값을 탈을 뭐 35도를 썼었을 때 뭐 20도를 썼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그런 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한 단점은 또 최근 들어서 다 CFD로 조금 이렇게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 자체도 이 선박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그 단소화시켜 놓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를 조금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실험 설비를 가지고 수조에서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저희 배의 길이는 실제 100m, 200m, 300m인데 이것도 스케일링 다운을 해가지고 3m짜리 배를 만들고 5m짜리 배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스케일에 따른 이펙트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하면 실선에서 진짜 이런 운동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하면 가장 좋은 건 실선을 이용하는 건데 뭐 누가 그 기름값을 내줄 것이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오는 좋은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의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유체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CFD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선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CFD라는 건 저번에 그 창원대학교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정식을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식이 4개가 있는데 이 식 4개로부터 저희는 속도값 3개, 직진 U, V는 횡방향 속도, 그리고 또 이게 Z방, 그러니까 X방향, Y방향, Z방향, 그리고 압력 P, 그러니까 속도 3개랑 압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CFD를 계산하면 정확도 문제야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CFD로 좀 선박에 대한 그런 유체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보다 보면 과거에 실제 수조에서 했던 실험들은 그냥 진짜 배를 멈춰놓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저항 실험하는 거, 그리고 프로펠러만 돌려보면서 프로펠러 성능을 평가하는 거, 또는 그냥 배를 그 자리 두고 파도를 만들어서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프로펠러를 평수 구역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또 CFD가 발달하면서 저항 실험은 그대로 환경을 따와서 저항을 해보고 프로펠러 성능도 그대로 프로펠러 모형을 따와서 프로펠러 실험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평수구역 조종도 이제 최근 들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단순히 배를 멈춰놔 놓고 그냥 배만 멈춰놓고 외부 환경을 설정해서 저항만 측정하는 거, 프로펠러만 측정하는 거, 운동만 측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많은 CPU를 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종 쪽은 생각조차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할 수도 없고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저희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버겁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계산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이거보다 한 단계 나아간 이제 파도 환경에서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자율운항 선박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뭐 한국에서도 다들 황천항해 시에는 어떻게 자율운항 선박이 어떤 조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좀 물어보는 사람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경험만 가지고 있지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서는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선박이 황천항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황천항해 조건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매번 다르고 선박의 조건도 매번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딱 뭐 진짜 뭐 머신러닝에 쓸 만큼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FD로 이렇게 조금 규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에서는 실제 모형선을 만들어서 모델 테스트를 했다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구속 모형 실험을 통해서 이런 조종 모델링을 해서 선박의 운동을 좀 평가를 했다 하면 최근에는 좀 CFD를 통해서 뭐 저항이나 프로펠러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3일, 4일 이 정도 계산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조종 관련해서 논문을 보면 한 케이스 계산하는데 그 슈퍼컴퓨터를 한 달씩 켜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저도 뭐 간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컴퓨터 계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하지 않으니까 또 할만하다고도 조금 생각은 됩니다. 예, 그래서 말해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항상 씁니다. 이런 다이렉트 프리러닝 시뮬레이션이 좀 most challenging하다라고 조금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글만 보다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케이스만 조금 밸리데이션만 성공한다면 좀 조건을 바꿔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선박 운동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선박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운항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서 읽다 보면 조금 실무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손상 선박에 대한 조종 성능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손상 선박에 진짜 배 거의 뭐 한 5분의 1을 전부 다 침수를 데크까지 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좀 현실성과 떨어진 그런 것도 있어서 먼저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바탕을 조금 성공만 시킨다면 조건만 바꿔서 다양한 결과를 조금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평수 구역과 웨이브를 둔 조건 하에서 프로펠러를 작동시켜서 일단 목표 속도인 14.5나트를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만들긴 만들었는데 좀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또 CFD가 그냥 이거 만들어야지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선박만 놓고 했다면 선박에 러더를 처음에 넣어야 되고 프로펠러도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니까 프로펠러랑 선박이랑 러더랑 각각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 좌표계, 또 선박 좌표계, 뭐 프로펠러 좌표계, 러더 좌표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금 공학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러더를 작동시킬 때 제 마음대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또 PID 컨트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 지그재그 테스트라든지 터닝 서클 테스트라든지 제가 이 러더에 오더를 주기 위해서도 조금은 뭔가 공학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검증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실험이 맞다 아니다를 매번 좀 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째 매번 하면서 안 돼서 매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그래도 이것만 한번 성공한다면 성공된 거 CFD에 관련된 논문들이 한두 케이스를 검증한 다음 이제
나머지 케이스들은 내가 이걸 검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실험들은 그래도 유용하고 타당성이 있을 것이야 라는 가정을 두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검증을 한 뒤에 하는 테스트들은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쪽 방향의 파도에서는 선박의 조종 성능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면 이제 제가 비록 그 실험 데이터는 없더라도 그렇게 그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쓰는 약간 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오션 엔지니어링 저널에서는 다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계산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저희가 뭐 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면 뭐 룬게코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오일러 방법이라든지 그런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정할 때 구간 H를 정해서 계산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 대한 걸 이제 CFD에서는 이런 3차원 격자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선박 주위에는 조금 더 동일하게 격자를 조금 짜고 있고, 이 격자들 사이에서 이쪽 부분에 유속, 그러니까 UVW 속도 성분 3개와 그리고 압력을 측정합니다. 압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압력을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영역이 포스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포스가 구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거리에 대한 값만 알고 있으면 모멘트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강체로 취급하는 선박에 대한 육자유도 운동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러더 부분이고요. 러더 부분이고 연수 부분이고 이렇게 조금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모델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짠다고 마음대로 처음에는 짜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험값과 잘 맞을 수 있는 최적의 값 모델을 그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짰던 메쉬 이렇게 짰던 이런 것들이 격자라고 하는데, 격자를 짠 다음에 조금 물리적인 성분값을 넣어줍니다. 경계 조건도 넣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공기, 그리고 이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모든 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로서 평수 구역을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배 근처에 수면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넣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실제 저희가 바다에서 항해해서 보는 거와 같이 이런 켈빈 웨이브가 생성이 되고, 이런 프로펠러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생기는 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이제 러더를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에 따른 움직임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행했던 RPM, 프로펠러 RPM과 저항이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해야 이제 2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또 지금 웨이브 상황에서 제가 지금 또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밑에 그림이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이 지금 저항점에 도달하긴 한 건데 이거 계산하는 데만 한 좀 일주일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좀 필요로 하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팔을 돌리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히로시마 대학에서 딱 이 정도 파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더 제 분야인 것만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것만 조금 성공을 한다면 다음은 이제 러더만 움직이면 배는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이 제일 고난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 아이고 참 어려운 공부한다 그지? 아,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 있는가? 먼저. 아,
그, 어, 나는 그냥 요 제목에 있길래 여기 제목에 보니까 란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그 ICCT 그때 보니까 가지치기에서 란스 말고 다른 방법론 하나 더 있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말씀이신 이 두 개가 메서드가 란스하고 이 두 개 차이가 특별히 뭐가 게 있는 건가? 과거에는 란스 전에 이 인비스키드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점성 유동이고 점성 유동에 의해서 표면 마찰이 좀 있어지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점성까지 고려할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고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비점성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로는 포텐셜 유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박의 운동 방정식을 계산한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점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많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CFD 논문의 서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과거에는 포텐셜 메소드를 이용해서 선박의 운동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점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따라서 란스 메소드는 점성을 고려한다. 뭐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란스라는 거는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더니 저도 이 방정식을 진짜 수십 번 증명을 해봤지만 매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정식에 보면 이렇게 뮤라고 점성 계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물 성분의 점성을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유동처럼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란스가 가장 좀 이런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뭐 LES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있지만 그거는 너무 지금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점성을 좀 고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은 검증을 이제 한 다음에 뭐 그게 검증이 되면은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그거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거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 이렇게 실질적인 데이터랑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 근데 만약에 너가 예를 들어서 뭐 400m짜리 배를 만들었다. 근데 그걸로 네가 이제 CFD를 돌려서 뭔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400m짜리 배가 없거나 하면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은 그러면 논문을 못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행히 웨이브에서 선박에 대한 실험을 한 케이스가 작년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논문을 냈었었고 과거에 자기가 낸 논문들은 몇몇 실험 케이스로 검증을 한 뒤에 지금은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과거에 사용했었던 이런 메쉬, 어쨌든 검증된 메쉬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조금 디벨롭해서 한 거다라고 해서는 내긴 내더라고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새로운 걸 갖고 와서 나 CFD로 이거 했어.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나왔어 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밸리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는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절차를 항상 시행을 하는 게 조금 스탠다드하게 보이더라고요. 논문에서 보면 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CFD 연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레퍼런스야.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 그게 있어야지만 검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 그 연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약간 그 유럽 스타일의 연구하고 미국 스타일의 연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는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험 베이스였어. 그러니까 꼭 조선 쪽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것이든지 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실험 베이스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근데 최근 잘은 모르겠는데 한 수십 년 사이에 CFD의 어떤 뭐랄까 뭐 기술적 어떤 약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 힘을 입어서 연구자들이 어떤 시도를 시작을 하게 되냐면 앞에 누군가가 해놓은 실험 값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그게 발리데이션이 되면 내 연구가 앞으로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까 대정이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긴 있어. 어떤 거냐면 그 실험이 내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한 케이스에 잘 맞을 수도 있겠지.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게 다른 케이스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 CFD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대정이는 엄청 잘 알겠지만 이게 정말 작은 하나 요소에 의해서 엄청 천차만별의 이제 값이 차이가 나고 해석이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본인이 모델을 하고 해석을 해놓고도 약간 100% 확신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뭔가 어떤 뭐 기술적 진보라 그래야 되나? 그 난리지의 진보 자체가 굉장히 막혀버리는 거지. 실험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대정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펀더멘털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스트롱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거를 베이스로 자기가 모델링을 직접 하고 그 케이스를 검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케이스들,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지. 맞나? 대정아? 예. 그래서 이게 두 케이스를 검증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값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케이스 검증이 한 달째 하고 있어도 지금 어렵네요. 실제로 CFD, 모르겠다. CFD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정이 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어려운 네, 케이스다 보니까 또 발리데이션 자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1년도 더 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근데 걸릴 수 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석사 때 이제 그냥 MMG 모델,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로 하는 걸 하나 하고 이 자유항주라고 하거든요. 저희 한국에서는 이 CFD로 자유항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석사 때부터 한 1년 동안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공대 교수님이랑 많이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는 안 쓰더라도 그 한국 교수님도 네가 외국 가서 이거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든지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논문에 언급은 안 했는데 1년 동안 매번 돌리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를 몰라서 그 교수님도 잘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셨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송순석 선배도 그렇고 뭔가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고쳐나가면서 그래도 1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발리데이션까지가 엄청 힘든 시간이야, CFD는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걸리고, 일단 발리데이션만 되고 나면 이제 연구 끝났다고 봐도 될 만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드업이 되는 거잖아, 사실. 그 다음부터는 너가 케이스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너 이제 결국 시간 싸움인 거지. 너가 몇 케이스를 할 수 있느냐가 컴퓨터가 얼마큼 따라주느냐의 문제니까. 사실, 그러니까 발리데이션 하는 거, 뭐, 뭐, 고생이 많다. 이게 너무 힘든 연구를 해서, 또 이제 지금 너가 하는 거는 또 스트라스클라이드 내에서도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타시는 조종을 하지 않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타시는 제가 처음에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음. 됐습니다. 그래, 아니, 네가 그 한 케이스 돌리는데 아까 한 달 걸렸다 그랬나? 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박사하는 동안 근데 이게 이제 돌릴 수 있는 케이스의 수가 몇 개가 안 되지 않나? 근데 저희가 이제 40개 CPU를 10번을 쓸 수 있으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아,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개를 만약에 음, 그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치. 예, 좀 그래서 그래도 좀 H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이용해 볼까 음.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그 연구 자체의 볼륨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근데 프론티어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네, 너가 잘 해놓으면 그게 결국엔 또 하나의 좋은 레퍼런스가 돼서 다음 연구자가 그걸 베이스로 또 이제 한 스텝 포워드를 하는 거잖아. 사실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 네, 뭐 고생이 많다. 대장 하나 궁금한 게 그 지금 아까 프로펠러도 얘기했고 라다도 얘기했고 지금 선체 뭐 이제 운동, 파랑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전체 다 지금 그러면 네, 이 케이스에서 네, 하려고 프로펠러의 어떤 저항 그리고 뭐 라다와의 간섭 뭐 이런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인풋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 그래서 RPM하고 어떤 예, 과거에는 저항만 하는 사람, 프로펠러만 하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논문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헐 러더 프로펠러 인터랙션 해가지고 가장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항에 맞는 모델링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면 또 틀리고 프로펠러에 맞는 모델링을 여기에 적용하면 또 틀리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했을 때 맞는 모델링 메쉬는 어디 부분에 어떻게 짜야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한 게 틀렸다는 거를 한 일주일 후에야 진행되고 있는 걸 봐야 또 틀린 걸 아니까 그게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아니, 지금 사실 수조시험도 그런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사실 증명이 쉽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프로펠러만 하고, 저항만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CFD로 근데 실제로 모든 걸 다 이제 고려해서 지금 연구란 말이지. 근데 와,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평수 구역에서는 하는 것도 이미 그 카리카 그때 창원대학교 교수님의 지도 교수 정말 CFD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저희 스트레스클라이드보다 더 좋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쉽사리 다 이렇게 조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케이스하고 그냥 안 하시던데 그냥 그냥 캄시에서만 예, 그냥, 캄치에서만 했는데 조금 제가 성급한 게 뭐냐면 빨리 남들 하기 전에 이 CFD는 누가 먼저 하기 전에 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컴퓨터로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어, 다들 과거에 했었던 모형 실험을 가지고 이제 CFD로 구현했고 내가 잘 구현했다. 그래서 CFD는 검증할 만한 도구다. 이걸 결론으로 내리는데 과연 누가 먼저 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하는가. 근데 이제 저희 항해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대역에서 조종이랑 운동을 평가하는 게 그나마 좀 가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한국에서 보더라도 하모터에서는 그냥 방정식을 써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CFD 하시는 분도 없기도 없거니와 실제 이렇게 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박의 운동은 선박의 운동은 고주파 운동으로 강조가 되고 선박의 조종은 저주파로 강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워낙 왕복 운동이 없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조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앞으로 그- 되게 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잘 그럼, 되면 진짜 보람은 있을 것 같아. 재정아, 그러면 너가 그 CFD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나면 네, 그 이제 어떤 케이스별로 어떤 그 결과값들이 있잖아. 그러면 네. 그거에 어떻게 사용이 될 거야? 그게 파라메터들이 로 변환이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면은 그냥 음, 바로 그냥
파라미터로 변환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는 힘, 포스 또는 이런 유동의 모습들, 그리고 실제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제 거의 뭐 예를 들면 어쨌든 각속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케이. 평가를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러니까 너가 한 선박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값들은 나오겠지만은, 그럼 이제 추론은 불가능하네. 맞나? 추론. 예를 들어 다른 사이즈의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너가 실험하지 않았던 어떤 조건에서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운동 성능에 대한 추론까지는 안 가는 거네. 예, CFD는 항상 자기가 모델 대신에 이 메소드 그 방법론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대부분 CFD에서는 내 방법론이 정확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그 선박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는 있고, 그래서 그 적용을 시켜서 뭐 실험을 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개된 선체가 이렇게 컨테이너선과 VLCC 두 척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두척으로 좀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혹시나 이제 제안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CFD로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 물리적인 양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informed 된 information을 가지고 그 unknown information들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 그래서 너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 머신러닝이 됐든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아날리티컬 어널리시스가 됐든 다른 선박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한 값들도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연구가 나중에는 될 수 있으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너가 400m짜리 배를 했잖아. 그럼 나중에는 한 100m짜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운동 성능이 있을 거잖아. 보여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물론 400m와 100m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뭔가의 하나의 특정한 트렌드를 뽑아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배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케이스가 많아서 인포메이션이 조금 충분해지면 뭐 선형으로 어떻게 리그레이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CFD가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 운동 성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템프도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토노머스 선박으로 가려면 사실은 CFD의 모든 케이스들을 결과값을 다 가지고 난 뒤에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 1m/s에서 30m/s까지 각 케이스별로 다 할 수도 없고 뭐 윈드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펀더멘탈한 스터디는 CFD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걸 통해서 인퍼런스가 가능한 형태로 디벨롭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PhD 이후에 포스트 PhD 쪽에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그러면은 굉장히 노벨티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그 대정이 연구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인데 오랜만에 나도 대학 1년 차 때 그 CFD를 했었거든. 그때는 이제 폭발해서 간다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죽는 줄 알았어. 일단은 그 스타 CCM으로 폭발 해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적이 너가 하고 있는 그거에 몇십 배의 시간이 걸려. 그 3D로 뭔가를 하려면 뭐 거의 불가능한데 내가 뭣도 모르고 이제 하려고 해서 겨우 한 케이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2D로 4등분 잘라가지고
엄청 근데 거기에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운전 방정식 플러스 열 방정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고, 아무튼, 그래서, 진짜, 정말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살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고, 한편으로는 지금 지금 이제 누구야, 하영이하고 승환이하고 이제 치명이는 이런 발리데이션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연구 자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엄청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최근에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컨디션이 음.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발리데이션 될 때까지는 진짜 어두운 터널을 예. 걷는 느낌이 계속 끊임없이 들 거야. 근데 대진아 그게, 힘내라. 우리 사실 다 여기 기간빵 아이가 요 기간빵인데, 오랜만에 뭐랄까, 우리 항해과, 나는 사실 우리 항해과 친구들이 뭐랄까, 이런 좀 뭐랄까, 수학, 좀 약간 공학적인 이런 약간 조선과하고 연관된 걸 사실 하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봐가지고 되게 그런 게 아쉬운데, 그래도 네가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조선과하고 약간 우리 항해과하고 약간 좀 같이 섞인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마 여기 있는 기간빵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려하지 말고 힘내서 한번 잘 해봐. 일단 어쨌든 프론티어니까 이게 시행착오는 엄청 많을 텐데 한번 잘 해놓으면 이게 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뭐 오프쇼어든지 간에 뭐 그런 것들에게 다 적용이 되니까 엄청 파워풀한 능력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결국은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 결국 쌓여서 자기의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단순히 모델링을 잘하는 스킬도 늘어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슈퍼바이징 하거나 어떤 멘토 역할을 할 때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어떤 에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되게 큰 가치거든. ITTC 같은 경우 그쪽에는 어떤 되게 스탠다드를 잘하잖아. 뭐 어떤 네. 경우에 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고 뭐 예, 그렇게 CPU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메시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너가 하는 분야에서 네가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들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포텐셜 있는 연구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거야. 밥을 사주는 정도. 예. 그래도 우리 학교에 좀 그래도 CFD를 뭐 물론 예, 네 그런 것 분야는 같습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나 좀 많이 예,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분들. 한국에서 진짜 답을 못 구했던 게 뭐 음, 여기서는 뭐 바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치. 질문하면 또 이렇게 돼서 그런 음, 점도 좋고 또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뭐 부산대나 인하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구들이 많지 않나? 그런 쪽하고도 좀 있으면서 조금 뭐 연구 교류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 사람이 없어서 응? 제 뭐라고? 아는 분들이 아는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었어. 아까 뭐 창원대 이제 그 교수님 있잖아. 구봉규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어차피 너가 이게 있다 보면 뭐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가게 되고 뭐 어떤 석학에 또 이제 많은 교류들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정보들이나 어떤 도움이나 콜라보레이션들이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워낙 그래도 이쪽은 너가 하는 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풀이 엄청 단단하잖아. 근데 이제 LCA나 지금 치명이가 하려고 하는 데는 그런 풀조차 사실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장점으로 따지면 누가 태클 걸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하영이나 승관이가 하는 쪽은 어차피 우리가 하면
결국 그냥 그렇게 했는갑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반면에는 또 그만큼 그러니까 스탠다드 된 게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완전 좀 약간 중구난방의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조금 또 다른 색깔의 또 그러니까 힘든 점들이 있는 거지. 여기서. 요번 우리 저기 금요일 날 다 오나 그 재영과역 그 네. 뭐지? 근데 뭐 어. 술도 된다고 하는데 나도 어 술은 나도 낮에 사도 상관없나? 상관없지 않겠나? 그냥 나도 그 잘 날만 수, 맞으면 되냐? 그럴 술은 것 같아. 아무 때나 사셔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영수증이 날짜에 상관없네. 네네네. 원래 아, 오늘 음. 타러 가신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어, 누가 홍석이 형이? 네네네. 누가? 홍석이 형이 그러면 아니 잠깐만 본인 거는 본인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 타서 어, 나눠주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 개인이 사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 그 말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어. 이제 아, 개인이 알아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을 25파운드치 먹으려면 하룻밤에 그게, 비싼 술, 그게 가능하나? 그 뭐지? 그래서 처음에 사시려고 했던 게 위스키 같은 거를 사시려고 하신 것 아,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술을 샀다고 그날 저녁에 다 먹었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럴 그죠, 필요는 그죠. 없는데, 근데 이제 영수증만. 산정 자체가 25파운드길래 어, 차라리 밥을 한 30 하고, 술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25파운드면 사실 맥주 하나에 보통 한 1파운드 정도밖에 안 하잖아. 뭐 10개 해도 10파운드인데, 22캔을 먹어야 되는데, 해피합니다. 아무튼 아, 아, 예.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겠네. 오케이, 오케이. 다들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노? 무게요.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맞다. 그러게. 크리스마스 때 갈 데도 없고, 그지?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 보통 이제 그래도 코로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가족끼리나 아니면은 이제 또 같이 있는 그 학생들 이제 집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조금 그 더 코로나 검사는 뭐 어떻게 할 사람 있나? 뭐 그 공짜라고 뭐 그렇게 네. 혹시 할 사람 저는 있어 학교에? 예약해놨습니다. 내일로. 음, 어,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쯤이나 그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위한 뭐 약간 그런 그 목적 아닌가 그게? 약간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맞는 것 같더라. 근데 이거 그게 8일까지밖에 신청이 안 되던데. 맞지? 네, 9일, 8일. 9일인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니 사실은 놀기 위해서는 한 18일쯤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9일날 맞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만 나머지 그래요. 너무 이르단 말이야. 2번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 그래서 첫 음, 번째 받고 뭐 두 번째는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 치병이 지금 날개를 달 준비를 하고 있네, 지금. 저는 뭐 괜찮지만 행여나 저 맨날 도서관을 가서 혹시나 요즘에 도서관에 사람들 요즘에 있나? 요즘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 시험 어, 기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좀 음, 많아졌습니다. 되게 사람이. 지금 아, 락다운인데도 되게, 네네네. 음, 집에는 그 학교 가면은 따로 이제 뭐야 컴퓨터는 잘 안 쓰나 그러면 아니요, 컴퓨터 집에 집에서는 어, 쓰고 음, 집에서 제가 공부가 좀 잘 잘 안 안 돼? 되는 편이어서 아, 그냥 낮에는 학교 어, 가고. 학교 가고, 오케이, 오케이. 학교 가면 대신에 좀, 뭐랄까, 컴퓨터
컴퓨터가 그렇게 사양이 좋지 않지 않나? 학교 네, 도서관 컴퓨터가 좀, 네. 그또 모니터도 하나고 해서 조금 불편할 텐데. 네. 그 뭐지 받은 컴퓨터는 성능이 괜찮더나? 뭐 그냥 학교 도서관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대정이 거랑 뭐 지명이 네 거랑 똑같은 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마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이 되는 거라서 아마 뭐 똑같지 않을까? 쉽다. 오케이. 그럼 다음 주는 잠깐만 다음 주는 내가 그 뭔가 그래 조금 준비를 할게. 뭐 다른 것보다는 약간의 나의 박사 과정을 하면서 조금 나름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12월 달에는 그 쉬고 잠깐만 다음 주가 언제지?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보자. 9일하고 그럼 16일까지 할까? 언제까지 하고 조금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는 조금 쉬고 그 다음에 한 1월 한 6일 정도나 이렇게 또 다시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한 16일 정도까지 할까? 네네. 아니면 다음 주 정도까지 할까? 16일? 그럼 16일이면 하영이가 마지막 그 발표인데 하영이 발표 그때 할 수 있겠니? 너 그 논문 쓰는 거 이때까지는 드래프트 나와야 되는데. 16일까지요, 형. 응. 우리 연말에 드래프트 다 쓰기로 했잖아. 기억 안 네. 나나? 네, 그랬는데 그런 수진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케이. 일단 어쨌든 16일 날 이제 발표해 줄 수 있으면 16일 발표까지 하고 우리 한 3주 정도 23, 30 그리고 2주 정도 쉬고 그다음에 1월 6일 정도에 다시 모여서 다시 세미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나? 오케이. 네. 네. 그러면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개인당 한 달에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네. 그동안 조금씩 이제 뭔가 이게 개인의 어떤 프로그레스가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없어도 그냥 아무 얘기나 아무 주제나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얘기할 거 있나? 잠깐만. 있습니다.